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 논문 작성법 죄송합니다. 6강 시간입니다. 6강. 네. 6강. 네, 하루속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정말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셔서 우리 논문 작성법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문을 다들 시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야 되고요. 고민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또 논지를 생각해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중간고사 대형으로는 논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논지, 연구 방법론,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 다음에 참고문헌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출하시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하셔서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꼭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장 클리닉을 조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뭐 다 구석구석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이제 좀 머리도 약간 식힐 겸 조금 이제 머리 아픈 거 좀 하다가 머리 좀 식히는 그러한 이제 문장 그 클리닉 좀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뭐수로부터 이런 말을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정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때가 이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확한 용도를 한번 사용해 보자.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뭐뭐로부터 어디에 하는 이제 그 표현인데 한번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몇 죄수들이 담 한쪽에 난 구멍으로부터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가 도망쳤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문장이 뭐뭐로부터죠. 그러니까 구멍으로부터, 이게 교도소로부터 빠져나온 건데 구멍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이 구멍으로부터 빠져나왔다라는 이 뜻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장이 어색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좀 정확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몇몇 죄수들이 담 한쪽에 난 구멍을 통해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구멍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니죠.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교도소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유의해서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내가 늘 쓰던 대로 문장을 쓰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장 클리닉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은 내 문장을 쓰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그가 왜 내게 적대적으로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심을 한 주체가 가족이라기보다는 의심이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 십상이죠. 그래서 어색하기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적으로에 붙은 의로도 조사로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뭐으로부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뭐으로, 이것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뭐으로부터 뭐뭐으로를 많이 써서 문장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문장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내게 적대적이 되었는지, 적대적으로가 아니라 적대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라고 보다는 이것보다도 더 이제 더해지는 거니까, 게다가 더 문장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앞뒤가 그냥 병행 구조일 때 그리고를 쓰는 것이고, 앞보다 뒤가 더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될 때는 그리고보다는 게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왜 내게 적대적이 되었는지, 게다가 자신의 가족에게까지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좋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의심받은 것이 가족에게 의심을 받은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경찰로부터 도주하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은 도주가 시작된 지점이 경찰이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도주가 시작된 지점이 경찰이라는 것처럼 들려서 경찰로부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경찰에게 쫓기는 것이죠. 도주가 시작된 지점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경찰에게 쫓기던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주가 이어졌다. 이것도 도주의 시작점이 당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상하죠. 그래서 또 이 뭐뭐로부터도 모자라가지고 뭐뭐의까지 붙어가지고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국으로부터 이를 빼서 당국을 피해서 그래서 끊임없는 도주가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생활로 바꾸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국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생활이 이어졌다. 이렇게 문장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이게 좀 지루한 훈련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장을 자꾸 좋은 문장으로 고치는 것이 쉬운 훈련이 아닌데, 이런 또 훈련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THM부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을 우리가 구사하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 자체를 잘 연구하고 쓰는 훈련과 함께 글을 잘 쓰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꼭 지나가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성은 타인으로부터, 계속 뭐뭐로부터죠. 뭐뭐로부터라는 표현을 이제 좀 예의주시하자는 거예요. 개성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A와 B를 구분하다나 A에서 B를 구분하다처럼 써야 할 구문을 뭐뭐로부터와 함께 써서 어색해졌다는 겁니다. A와 B를 구분하는 건데 이걸 뭐뭐로부터 이렇게 쓰면서 어색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성은 타인과 나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뭐뭐로부터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를 구분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뭐뭐로부터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써보면 이 문장이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요. 이게 이 문장이 어떠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벗어나다를 로부터 뒤에 쓰는 일이 워낙 잦다 보니까, 교정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교정을 보면 놓치기 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벗어나다, 탈출하다, 빠져나오다 따위의 동사에는 뭐뭐로부터가 아니라 뭐뭐에서가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다, 탈출하다, 빠져나오다는 뭐뭐로부터가 보다 뭐뭐에서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표현은 아무데도 없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쓰는 게 덜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를 가난에서로 바꾸고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날, 그리고 어디에서 없었다를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다, 아니면 아무데도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거를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혹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몇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왕하는 거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그걸 안 했네. 교수님으로부터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이것도 로부터를 쓰는 것이 뭐뭐에게라고 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하는 상대에게 듣는 것이지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듣는 겁니다. 누구에게 듣는 것이지 누구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에게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정보원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허위 정보였음이 밝혀졌다. 여기서도 뭐예요? 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것이 또 에게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얻는 것이지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보원에게 얻어낸 것이 허위 정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뭐로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이제 뭐뭐로부터를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또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로부터 뭐 누구에로부터 이렇게 막 쉽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을 쓸 때 이제 우리가 로부터인지 뭐뭐에게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너무 또 이렇게 지루해가지고 저도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너무 지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그 어떤 이 문장에 대한 좋은 문장을 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그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좀 뛰어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약간 이제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이 이제 그 서비스업이 그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서비스업이 이제 많아졌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 감정 노동이 심해지고 너무 이제 고객이 왕이다, 고객을 너무 높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업종에서 그 원래는 우리나라 말 어법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존칭, 과하게 이 존대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당하고 시키는 말, 시자가 붙어서 이제 그 존칭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뭐 하셨습니다. 이게 시가 붙은 거 시였습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가 붙어가 뭐뭐뭐 시, 뭐뭐 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이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겠죠. 이거는 그냥 서비스업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머리 좀 식힐 겸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딱 시켰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켰으면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뭐 바리스타나 이런 분이 커피를 주면서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커피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법이 원래 없는 겁니다. 커피가 나오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한 표현을 써보자는 거죠.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문법적으로 틀린 거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그래야겠죠.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게 나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칭을 나타내는 이 시를 잘못 쓰인 경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시켰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인 뭐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뭐라고 말하죠? 점원이 할인이 적용되셨습니다. 이번에 할인이 적용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할인이 적용되신 게 아니죠. 할인의 인격을 부여할 수 없는, 그래서 할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할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적용된 것입니다.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너무 좀 이상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쇼핑하러 가서 옷을 산다던가 또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할 때 탈의실 있잖아요. 피팅룸 같은데. 그래서 뭐 탈의실은 이쪽이세요. 이렇게 또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왜 뭐가 틀린 걸까요? 탈의실을 또 높이는 거잖아요. 탈의실 이쪽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탈의실은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커피로 가겠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모두 5,000원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5,000원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또 시를 또 빼야 됩니다. 모두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커피 마시러 가면 이런저런 이벤트 할 때가 있잖아요. 1+1. 커피는 1+1이 없나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치면은 이벤트는 이미 마감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벤트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음식점 같은 데 가가지고 커피도 그렇게 말하나? 포장이신가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포장해 가실 건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카페 같은데, 카페라기보다 음식점 같은데 가가지고 뭐 음료수 좀 주세요. 근데 음료수는 품절이세요. 음료는 품절되었네요.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옷 사러 갔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이즈가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해야겠죠. 또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적진 않았는데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잠시만 기다리실게요. 이건 어떻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 제품이 더 좋으세요. 이건 제품을 높이는 말도 아니고 참 아주 희한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품이 더 좋은데요. 좋으세요가 아니라 이 제품이 더 좋습니다. 이 제품이 더 좋아요. 혹은 이 제품이 더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이 이제 발전되면서 상대를 너무 고객을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아주 이상하고 어색한 이제 잘못 쓰인 이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는 그러한 이제 것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보면은 문학적인 표현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오시려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의인화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표현들을 쓰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논문 쓸 때는 뭐 이렇게 쓸 일이 없겠지만은, 일반 일상 생활에서 쓰는 회화인데 좀 우리 바른 말을 쓰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식힐 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꾸준히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지루하지 않을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의 본론. 자, 여러분들 책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이 책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자, 여기 있었네. 자, 연구 논문. 연구 논문 작성 방법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 작성 요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서평을 하는 것도 끝내고, 기초적인 걸 끝내고, 이제 연구 논문 작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선정해야 된다.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자료를 평가해야 된다.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논문을 기술해야 된다. 이런 걸 쭉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제일 먼저는 이제 제목을 천정하는 거겠죠. 그건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비판적 사고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자료가 이 논문을 작성하기에 적당한 자료인가를 이제 비판적 그런 사고로 평가를 하고, 독창적으로 생각해라. 논문은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제 굳어 있으면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열린 생각을 하면서 독창적으로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중에 좋은 논문은 뭐냐? 독창성 있는 논문. 예, 남들이 다 한 거 그냥 이렇게 짜집게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독창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 내용들을 내가 어떤 인사이트나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서 이 독창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독창적인 생각에서 논문이 얼마나 독창성이 있느냐가, 이것이 좋은 논문이냐 아니면 뭐 그냥 그저 그런 논문이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할 때 그 논문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논문을 그냥 무조건 실는 것이 아니라 기고를 하면은 그 논문을 읽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논문에는 좀 독창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독창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쓸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쓸 때 이제 오거나이징을 잘 해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조직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잘 잡아봐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 처음 부분에서 아웃라인을 살짝 빠뜨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논문 프로포즈를 낼 때 논문 제목 잡고 논지 잡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어떻게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라인, 그 다음에 참고문헌, 이 정도로 이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아웃라인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아웃라인 되게 중요합니다. 아웃라인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논문을 조직하는 겁니다. 서론부터 해서 본론을 어떤 뼈대로 이제 논문을 써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 뼈대를 세워라. 처음부터 너무 막 서론부터 쓰는 거 아닙니다. 막 뒤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서론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뼈대를 다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스케치를 먼저 쭉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서론에서부터 결론까지 어느 정도 뼈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서론부터 들어가서 쓰는 것이다. 본론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서론부터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도 목적지가 딱 정해지고, 목적지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서 어느 길로 가는구나. 뭐 외곽순환 도로로 가야지. 뭐 어느 길로 가야지. 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전체로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제 우리 집 앞에서부터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도. 그래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정하고 어느 길을 통해서 갈 건가, 어떻게 논문을 쓸 건가를 먼저 결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충분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입증하려는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107페이지 위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선정,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제목 선정이라는 건 무엇인가? 논문의 제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제목을 딱 보면은 논문 전체의 방향과 범주를 이제 독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에 대해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논문 제목을 통해서 일단 아는 거거든요. 논문 제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논문 제목은 그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어떤 범주에서 쓰여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은 추상적인 제목보다는 구체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상적인 제목보다는 구체적인 제목을 사용해라. 처음에도 제가 제일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넓은 범위보다는 좁은 범위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논지를 좁혀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문과 같은 거죠. 그 질문의 형태로 제목을 잡으라는 건 아닌데, 어떠한 그 논문 제목이든지
다 질문은 그 자체로서 질문을 형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논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 자체가 그 논문의 논지이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논문의 제목이 석탄의 사용 추세다. 이게 논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 논문의 제목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 거죠? 석탄의 사용 추세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이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답은 석탄의 사용 추세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대답을 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결론이 되고 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논문의 제목에 이미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논문을 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선정 시 주의사항에서는 논문을 정할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길이를 어느 정도의 논문의 양을 쓰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너무 방대한 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THL 논문이기 때문에 한 70장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제목을 잡아야지 너무 방대한 내용을 잡으면 안 되겠죠. 교과서를 쓰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려는 그 논문의 자료는 얼마만큼이나 있는가, 자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던가 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선정 방법입니다. 제목 선정 방법. 제목 선정 방법인데 먼저 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제목을 생각해 봐라. 그 예로 내가 영미문학에 대해서 영국 미국이죠. 영국 미국 영미라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에서 영국 미국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좁히고 또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번 크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구약 전공이면 구약에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점점 구약에서도 뭘 쓸 것이 창세기를 쓸 것인가 뭐 그래서 모세오경을 쓸 것인가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를 쓸 것인가 예언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뭐 시가서를 쓸 것인가 이런 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서 안에서도 또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쭉 아가 있으니까 거기서 뭘 쓸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시편 또 시편 중에서도 또 어디를 쓸 것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생각해보고 좁혀나가라. 그러다 보면은 논문의 제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영미 작가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논문의 범위를 좁히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분화해 보는 거예요. subdividing, 세분화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현상, 자유롭게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free association. 그 다음에 5W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육하원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subdividing을 한번 해보면 세분화 시켜보는 것이죠. subdividing. 자, 미국 작가가 있다. 미국 작가들 중에서 희곡 작가가 있고 희곡 작가 중에서 단편 작가가 있죠. 단편 작가들 중에서 또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있고 아서 밀러라는 작가가 쓴 다리에서의 광경, 부적응, 세일즈맨의 죽음, 마릴린 먼로의 결혼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작가들에서 또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시, 희곡, 소설이 있는데 희곡 중에서도 단편 작가들 많지만은 그 중에 아서 밀러 정한 다음에 아서 밀러 그냥 하기보다는 또 아서 밀러의 어떤 작품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것이 논문을 쓰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목을 써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에 관해서 내가 논문을 써보겠다 그러면은 뭐 마음껏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기선, 경주배, 포경선, 고기잡이배, 크기의 차이, 범선과 동력성, 다 잠수함 이렇게 막 써보고서 그 중에서 내가 경주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논문을 써봐야겠다. 그러면 경주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 달라가서 경주배에 관한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더 세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연상 기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W가 있습니다. OW, 5W. 이거는 who, what, where, when, why. 이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who는 첫 번째 누가 사람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 사람에 관해서 누구냐, 누구 사람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인물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인물 연구. 그다음에 무엇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잡았다면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나 사실이나 주장이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이나 신약 연구할 때는 지침 레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침 레벨 다 아시죠? 삶의 정황. 예? 그래서 이 지침 레벨이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지침 레벨이 뭐냐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 그 주석을 볼 때도 주석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의미만을 이렇게 쭉 풀이해 놓은 그런 주석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신학생들로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좋기는 하지만은 좀 더 이 본문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삶의 정황을 설명해 주는 그런 주석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성경에 대한 배경 이해가 더 풍성해지면서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 레벤을 이 설명해주는 그러한 주석서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논문을 쓸 때도 보면 이 지침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장소, 그 삶의 정황, 논문의 정황,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더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어느 특정한 때, 그죠? 그래서 언제냐, 그다음 왜, why, 원인, 이유, 결과, 조건.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목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더 이제 다른 방법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쭉 한번 써보기도 하고, 무엇을 했느냐 쭉 써보고, 언제 했느냐 어디서 했는지 쭉 써보고, 왜 했느냐 쭉 써보면은 이것을 쭉 한 줄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또 제목이 이제 좋은 제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그 논문 제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서브디바이딩하는 세분화, 그 다음에 프리 어소시에이션을 자유롭게 연결시켜 보는 것,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W 기법으로 who, what, where, when, why.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how는 여기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5W로 제목을 이제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제목을 고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제목이 좋냐면은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관한 제목이 좋습니다. 너무 모르는 분야는 물론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너무 모르는 거를 처음부터 공부해 쓰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신학이라는 어느 이제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도 있으시고 뭐 선교학도 있고 하겠지만은 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기독교 관련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그리고 MDB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선지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은 그런 이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은 그것을 기초로 더 자세히 연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제목. 그러면 이제 좋지 않은 제목은 뭐냐? 다른 교수에게 제출했던 논문 또 다른 교수에게 제출하지 마. 이거는 이제 THM 논문이라기보다는 텀 페이퍼 있잖아요. 여러분 학기마다 쓰는 페이퍼 같은 거는 이제 전에 과목이 비슷비슷하다 보면 또 이제 여기서 지난 학기에 썼던 논문을 또 이번 학기에 또 새로 쓴 것처럼 해서 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그 전에 썼던 논문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려고 하면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가 전에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마치 자기가 새롭게 이제 쓴 것처럼 해서 내는 건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약간 이제 윤리적인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가 한 가지뿐인 제목은 선택하지 말라. 자료가 한 가지뿐인 제목은 선택하지 말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료가 많아야죠. 자료가 없는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막 자료도 없는 그런 걸 내가 논문 쓰겠다고 덤비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M 논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료가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논문을 쓰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재미없는 제목은 택하지 말라. 이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 제목을 잡아도 논문을 쓰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한 과정이 막 반복되고 막 그러는데, 처음부터 너무 자기가 여기서 재미가 없다는 건 자기가 흥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기의 관심 분야가 전혀 아닌, 나조차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 글을 써가지고 누구를 설득시키고 누구의 관심을 얻어서 이 논문을 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재미있어야 되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면 나도 막 배우는 재미가 있고, 나도 막 연구하는 재미가 있고, 학문하는 재미가 있는 막 그런 이제 제목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가 스스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미없는 제목은 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작성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거나 중립적인 제목은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서전을 저술할 때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만 중심으로 기술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쓰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너무 중립적인 걸 쓰려고 하면은 자기 주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턴페이퍼 같은데, 학생들 간에 너무 인기 있는 제목을 택하면 곤란하다. 이건 이제 학교 중에 쓰는 페이퍼를 의미할 텐데, 너무 인기 있는 거 하면 도서관에 가면 자료가 없잖아요. 다들 너도 나도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인기 있는 제목을 하게 되면은 독창성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논쟁적인 제목도 학생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어느 정도 논쟁적인 것은 좋지만은 너무 논쟁적이다 보면은 독자의 감정을 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이 많이 진행되어서 복잡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지면이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쟁적인 것을 하라는 것이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논쟁적인 제목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논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정적인 논쟁은 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힘들거나 연구할 방법이 막막한 제목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목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힘든데, 어떤 논문 제목을 잡았는데 그걸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막연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논문 제목은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 논문 제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에 대해서, 논문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할 것을 정하고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 바로 연구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통해서 연구 방법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돼, 그 방면에. 그래야지 연구 방법은 나오는 것입니다. 전혀 너무 모르면 어떻게 연구할지를 모르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아니까, 어느 정도 아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구나.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MDB 과정 할 때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했는데,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말, 제가 참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어서 조니 하틀리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조니 하틀리, 이분이 이제 WBC 레비티커스 쓰신 분이고요. 니콧 욥기를 쓰신 분이고, 또 뭐 여러 주석 많이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에 존 이 하틀리 이제 검색하면 나오시는 분인데, 아주사 대학교에서 제 구약 신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이제
그 연구 방법론을 배운 것이죠. 성경 연구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 처음부터 주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의미를 모르겠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고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질문을 던져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신학적 에세이도 써보고 윤리적 에세이도 써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덕티브 스타디를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충분히 몇 번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관찰을 쭉 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이제 뭐 질문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맵 지도면 지도 뭐 쭉 보면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내가 theological essay 그 다음에 이제 ethical essay 그래서 신학적 에세이하고 윤리적 에세이가 딱 쓰는 거죠. 그게 1차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단계는 뭘까? 2차 단계는 주석을 하는 거예요. 주석. 그거 가지고. 이제 주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한 본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가들은 어떻게 주석을 했나 그걸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좀 더 풍성해지겠죠. 거기에 대한 연구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설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까지 가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 설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와 그래서 균합도 성경 연구와 주석 작업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설교문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에 맞게 실천적으로 살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기초적인 이제 어떤 학습이 되어 있으면 연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본문에 대해서 인덕티브 바이블 스타디 주석 혹은 설교까지 쭉 설교문까지 써보는 것까지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통해서 연구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원래의 소설과 비교하는 논문이라면 다른 소설 읽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딱 알게 되면은 연구 방법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 시간을 낭비할 그러한 위험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구 방법을 딱 결정을 해서 연구 방법이 아닌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냐면 제목 자체가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 이제 THM 논문이 뭐냐면 칼빈과 웨슬리의 은총론 비교 연구입니다. 그럼 여기에 벌써 연구 방법이 있잖아요. 비교 연구잖아요. 비교 연구.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제목 자체에도 그 연구 방법론이 이제 내재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논문이 주어와 수어로 이렇게 되는데 주어는 연구의 내용이고 수어는 연구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주어를 논문의 사회학 논문에서는 독립변인과 독립변인이라고 그러고 수어를 종속변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예를 들자면 논문 제목이 이렇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일즈맨의 죽음, 소설과 아서 밀러의 희곡 비교. 소설과 아서 밀러 희곡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추주부는 세일즈맨의 죽음이 연구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뭡니까? 비교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제 TH 논문이 칼빈과 웨슬리의 은총론 비교 연구라고 했는데 그 비교 연구 자체가 이제 연구 방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세일즈맨의 죽음이 연구의 대상이에요. 그 연구 방법은 뭐냐? 희곡을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목이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비만증을 극복하는 길. 여기서 이제 연구 내용은 뭐겠어요? 연구 내용은 비만증이죠. 비만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이 극복하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과 영화에서의 커바디스. 여기서 이제 그 연구 내용은 커바디스죠. 커바디스인데 연구 방법론이 뭡니까?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연구 방법론이 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를 위한 제안. 여기서 연구 대상이 뭐냐면은 연구 내용이 노인복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재현,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방법론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은 질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광해군은 해방 후와 최근 10년 동안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너무 밑도 끝도 없죠. 이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묘사됐다 하면은 읽는 독자가 아니야 그거 말고 다르게 묘사해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식으로 논문 제목을 잡는 건 좋지 않고요. 서술적으로 잡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와 최근 10년간의 역사책에 묘사된 광해군. 여기서는 연구 그 방법론도 제한되어 있지. 역사책에 묘사된 광해군.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이라든가 개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제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그 광해군에 대한 이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 묘사된 광해군. 그러니까 연구 범위가 제한되면서 딱 이제 이제 이 논문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목은 질문으로 만드는 건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마음에 떠오르고 연구 방법이 생각나면 두 가지 내용을 합한 구조를 묘사해 보라. 아까 말했듯이 하나는 그 연구 내용이고 하나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합쳐서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내용과 연구의 방법론을 이제 함께 생각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그것이 좋은 또 논문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제목을 잡았으면은 네 가지 방법 정도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제목과 연관돼서 논문 제목과 연관돼서 네 가지 정도로 논문을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검토입니다. 검토. 이그제미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토라는 거다 조사하고 살피고 뭐 그런 거죠.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논문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두 가지 이상의 관점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주제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작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살펴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구성은 무엇인지, 출발점, 배경 등등에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내가 살피려는 주제에 대해 계속 검토하다 보면은 어떤 평가나 비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면밀히 검토해라. 예를 들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럼 그걸 계속해서 면밀히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렇죠. 어떤 배경에서 칼빈이 예정론을 뭐 이해하게 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책에서 기독교냐 어디에서 예정론을 얘기했고 막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나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 같은 경우는 구원론의 범주에 생각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예정론을 구원론에서 쓴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 썼습니다. 교회론.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목회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시고 함께하셔서 너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난 가운데서 두려움과 이 근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예정론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제자들이 구원론으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구원론의 가장 뭐 대전제처럼 예정론을 만들어 놨는데 칼빈은 이 예정론을 구원론 파트에 다룬 것이 아니라 교회론 파트에 다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나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목과 주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본 후에 거기에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그제미닝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면밀히 조사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론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예가 있네요. 얘는 어떤 예냐면은 새로운 입시 제도 효율성. 그래서 새로운 입시 제도 효율성에 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루터의 국가관. 그럼 루터의 국가관이 뭔가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한 후 평가나 비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문을 쓸 수가 있고요. 논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와 대조 방법이 있어요. 비교와 대조. 제가 아까 말했죠. 제 TH 논문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칼빈과 웨슬리의 은총론 비교 연구 이 자체가 이제 벌써 이제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연구는 이렇게 similarity and differences 이렇게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뭐 Calvin and Wesley on the doctrine of gra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그래서 유사한 점과 different 차이점 between Calvin and Wesley 그래서 칼빈과 웨슬리의 on the doctrine of grace 그래서 은총론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비교와 대조 방법이라는 comparing and contrasting 두 가지 이상의 학설이나 입장이 어떻게 비슷하거나 다르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주로 비슷한 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imilarities 그다음에 대조는 다른 점 difference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comparing and contrasting 이게 비교와 대조가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좀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제 도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비교는 비슷한 점을 찾는 거다. similarity를 찾는 것이고 대조는 difference를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는 뭐 참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 할 때 이제 학기 논문 텀 페이퍼를 하나 쓴 것이 그 존 웨슬리와 그 디트리 보네포의 그 윤리관에 대해서 이제 비교 연구해 본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에 대한 주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네포도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을 썼고 그 웨슬리도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을 읽어보면 그 산상수훈은 이제 기독교 윤리의 핵심 아닙니까?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니까 산상수훈에 대한 이 주석을 통해 가지고 웨슬리가 어떤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네포는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윤리관을 공부하다 보면은 similarity 비슷한 점들이 나오겠죠. 이런 점에서 비슷하고 그러나 이런 점에서 차이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떠한 윤리적 방향, 기독교 윤리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비교 대조하는 방법도 또 논문에 이제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70년대, 뭐 60년대, 70, 80년대까지 미국에도 굉장히 유행하던 논문 작성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 연구가 대두되면서 강조되고 대두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비교 연구의 어떤 유행이 좀 지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아직은 그러나 유행이 지나갔다고 해서 뭐 또 못 쓸 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의 사상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이게 정당한 방법론이냐는 회의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세팅이 다르고 그렇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칼빈은 칼빈의 신학이 나올 수 있는 역사적 배경 그렇죠. 16세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웨슬리는 웨슬리 18세기에 또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데 따라서 역사적 배경이 다른데 이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신학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조직신학적으로만 사변적으로만 이 비교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당하고 옳은 것이냐는 그런 이제 방법론 자체에 대한 회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역사적 연구가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겨지면서 그래서 단순히 그 신학만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신학 방법론은 요즘 많이 지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어떤 사람의 신학이면 그 사람의 그 삶의 배경, 인생을 공부하는, 삶을 공부하는 것이죠. 어떠한 세팅,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배경 속에서 그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는 유행은 지나긴 했지만,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꼭 나는 비교해보고 싶다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연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루터와 또 뭐 웨슬리를 뭐 비교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루터와 칼빈 뭐 또 뭐야 여러 가지 비교 연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자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비교하려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없으면은 밑도 끝도 없죠. 비교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칼빈과 웨슬리 비교 이거 뭘 비교한다는 겁니까? 너무 방대하죠. 그러니까 은총론이다 하는 것에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본헤퍼와 웨슬리의 윤리관.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자, 비교와 대조 여러 가지 예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트루먼에 대한 견해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해 방지법에 대한 비평들, 이것도 비평들이 있겠죠. 그럼 이 비평들을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나 개인이나 이론들을 비교 대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6.1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과 아랍 측의 견해, 이건 사건이죠. 그래서 6.1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측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나, 이스라엘과 아랍 측의 견해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에 대해서 이 두 나라의 이 바라보는 관점의 유사점과 또 차이점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복 자율화 이후 중고생들의 품행에 대한 견해, 이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기를 대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와 대조 방법이 있다. 이것도 아주 많이 쓰이는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 설정, 릴레이팅 하는 건데, 릴레이팅, 여러 관점이나 주장 학설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비교와 대조는 두 가지를 많이 다루지 않고 두 가지 정도를 다루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관계 설정은 좀 더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논문을 작성하려면 자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므로 대단히 어렵고 배우는 것도 많게 된다. 그래서 이 비교 대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가지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들을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이제 그 신약에서, 성서 신학에서 굉장히 핫한 그 이슈, 한동안 핫한 이슈가 바울복음의 세 관점 학파라는 것이죠. 바울복음의 세 관점 학파. 그래서 이제 바울복음 세 관점 학파는 칭의론에 관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피 샌더스, 그 다음에 앤드류 라이트, 제임스 디지던, 뭐 여러 학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학자들을, 네, 우리나라는 김세윤 교수 쭉 해가지고 이제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이러한 이제 이피 샌더스라든가 제임스 디지던, 앤드류 라이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혹은 김세윤 교수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 주장 학설이 어떤 것인지 다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이 바울복음의 세 관점 학파의 이러한 칭의론이 이것이다. 이렇게 내놓을,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피 샌더스도 알아야 되지, 제임스 디지던도 알아야 되지, 앤드류 라이트도 알아야지, 김세윤 교수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바울복음에서 바울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복음이니까 바울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한번 도전해 보면 엄청나게 배우겠죠. 만약에 내가 시간이 몇 년 있어가지고 바울복음에 대해서 이제 일단 내가 1차적으로 헬라어로 바울복음을 다 관통한 뒤에,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세 관점이니까 옛날 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의 관점이 무언가, 이것도 다 공부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관점에 대해서 최초로 화두를 던진 학자, 이피 샌더스에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제임스 디지던, 요즘에 제일 핫한 앤드류 라이트 알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되는 거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나 배우는 건 정말 많게 된다. 그래서 THM 논문으로서는 별로 추천하진 않고, 여러분들 나중에 박사과정 가셔서 내가 그 분야에 정말 대가가 돼보겠다, 전문가가 돼보겠다 하시면은 이런 관계 설정 방법, 여러 가지 관점이나 주장과 학설들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이 논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계 설정 예입니다. 인권 운동의 유능한 지도자 마틴 루터 킹, 그의 생애와 사상을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중세 스콜라 신학의 파괴자로서의 아퀴나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인생과 신학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 스타인백의 사회의식에서 한 개인의 특정 사건, 사상 또는 이론을 다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관계 설정 방법론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규잉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이렇게 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너무 감정적인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논문에서. 그러다 보면은 논리적이어야 될 그 논문이 감정적으로 치우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논쟁은 또 필요하겠죠. 정당한 논쟁. 우린 웨슬리안들로서 칼빈주의의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제한적 속죄론 이런 것들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것인지를 또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세우거나 다른 이들의 이론에 대하여 옹호 또는 반박하여 독자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아주 세워가는 방법으로 이제 논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바울복음의 세관적 학파 좀 전에 얘기했는데 난 바울복음 세관적 학파에 대해 도저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럼 처음 논쟁적인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나는 바울복음의 세관적 학파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바울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굉장히 논쟁적이죠. 네. 하나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글의 필수 요건은 자료들을 사실적으로 구체적 논리 있게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장을 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자기가 제시하는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무조건 우기는 게 주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무슨 길거리에서 막 아저씨들 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우격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주장하려는 것에 대해 뒷받침을 해주는 자료들이 얼마나 정당한 자료들을 얼마나 통찰력을 가지고 잘 해석을 해서 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 있게 기술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려면 논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돼요. 논문은 그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과외 수업 페이지대회만 한다. 논쟁적이죠. 그 다음에 노벨상은 실력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앞선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래서 입장이나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논쟁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모델은 자주 바뀌어야 된다. 이건 행동의 정당화라고 그러는데 그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죠. 왜 자주 바뀌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인간 심리 분석은 현대에도 적용된다. 이것도 어떤 주장이 옳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왜 어거스틴의 인간 심리 분석이 현대에도 적용되는지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 논쟁적인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문 제목을 잡고 그 논문 제목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examine하는 것입니다. 검토라고 했는데 이 검토라는 것 가지고는 좀 번역이 좀 불분명합니다. examining. 그래서 examining은 검토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철저하게 이제 세밀하게 주제 살펴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examining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examining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comparing and contrast, 비교와 대조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계 설정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로 묶는 관계 설정의 방법. 그다음에 논쟁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 논문의 어떤 연구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논문의 제목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교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사하고 관찰하는 examining 방법으로 할 것이냐, 면밀히 검토해보는, 아니면 논쟁하는 거로 갈 것이냐. 이 중에서 또 서로 이제 다 교집합은 있어요. 그러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의 제목을 잡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논문의 제목을 잡으면은 좀 더 좋은 논문의 제목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과제를 내드린 중간고사 대용으로 과제 내드린 거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꼭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평은 이제 기말 전까지 내면 됩니다. 서평 이회수나 유시민의 그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 때까지 썼던 논문을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라도 다 쓰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저에게 제출하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또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또 제 논문 작성법 제 6강 들어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한 번, 두 번 온라인 강의를 할 줄 알게 됐는데 너무 길어져서 좀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서
학교에서 하루속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